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우크라이나를 위한 100억 달러의 추가 자금 지원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앞으로 러시아산 원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85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뉴욕시에서 학교 마스크 착용과 식당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재외선거가 끝난 직후 사퇴를 선언하면서 안 후보를 찍은 재외국민 투표는 사표화됐습니다. 안철수 방지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의 크리스 정 시장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하는 이변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우크라이나를 위한 100억 달러의 추가 자금 지원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당초 백악관이 제시한 것보다 40억 달러 많은 액수인데 미군 배치 등 방위 예산과 난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100억 달러의 추가 자금 지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백악관이 당초 제시한 규모보다 40억 달러 많은 액수로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키우에서 구호 물자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이 100억 달러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들의 미군을 배치하고 정보력 및 사이버 보안에 대한 지원 강화, 이미 우크라이나에 보낸 스팅어 미사일과 같은 무기 지원에 필요한 48억 달러의 국방부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42억 5천만 달러는 러시아의 침공 이래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100만 명의 피난민들을 위해서 인도주의적 예산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요청서에는 러시아 과도 정치인에 대한 제재와 첨단 기술 제품에 이미 부과한 경제제재 일부를 집행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샬란다 영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대행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의회가 요청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신속히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미국 내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임시 보호 신분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앞으로 18개월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미국 내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임시 보호 신분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보호 신분에 따라 우크라이나인들은 앞으로 18개월 동안 미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적용 대상과 관련해 이달 1일 기준 미국에 있었고 필요한 신원 조사를 통과한 우크라이나인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계획적이고 이유 없는 우크라이나 공격은 전쟁과 무분별한 폭력을 초래해 우크라이나인의 피란을 강요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미국 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지원과 보호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 제도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의 탄원 끝에 적용됐습니다. 이번 임시보호 신분 적용으로 약 7만 5천 명의 미국 내 우크라이나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내놓은 건데요. 백악관은 휘발유 등의 가격 상승을 우려해 이런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어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18명은 러시아 에너지 수입 금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린 공화당 소속 리사 머쿠스키 상원의원은 여기에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며 러시아군이 어떻게 병원과 학교, 거주지 등 주거용 건물을 폭격했는지 묘사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학살에 미국 달러가 지불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수입 금지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러시아산 석유를 금지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의회의 이런 적극적 제재 요구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석유 가격 급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는 한편 우리와 동맹국에게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줄이는 전략에는 관심이 없다며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 가능한 에너지 공급이 줄어들고 전 세계 미국인들이 지출해야 할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안의 대표 발의자이기도 한 민주당 소속의 조맨친 상원 의원은 무책임하다며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러시아산 석유 금지로 인한 불편함을 우려한다고 하지만 당신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다면 불편함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산 원유가 추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판매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JP모건 체이스는 앞으로 러시아산 원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85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JP모건은 어제 보고서를 통해 현재 러시아산 원유 중 66%가 구매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추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시장에서 판매가 원활하지 않은 겁니다. 또 이렇게 러시아산 원유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85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까지 국제 유가의 벤치마크인 브렌트유의 사상 최고치는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기록한 배럴당 147달러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의 국제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 축출 등 강력한 금융 제재를 가하면서도 아직까지 러시아산 원유에는 직접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에 제재를 가할 경우 원유 수급 불안이 발생하고 가뜩이나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대우크라이나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만큼 결국은 원유에 대한 제재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 경우에는 유가가 배럴당 185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JP모건은 또 이란 핵 협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란산 원유가 곧바로 시장에 공급되진 않을 것이라면서 서방이 러시아산 원유에 제재를 가하면 유가는 폭등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이날 브렌트유는 장 초반 배럴당 119달러 84센트까지 올랐다가 전거래일 대비 2.2% 하락한 배럴당 110달러 46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에릭 애담스 뉴욕 시장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학교 마스크 착용과 식당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중교통과 브로드웨이 극장 등 일부 예외도 있습니다. 에릭 애덤스 시장은 오늘 오전 타임스퀘어에서 이제 우리 도시를 열고 경제를 다시 작동시킬 때라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레스토랑, 바, 체육관, 극장 및 기타 문화시설에서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증명 등 방역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월요일부터는 뉴욕시 모든 공립학교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도 없어집니다. 아담스 시장은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계속되고 브로드웨이 극장의 경우 최소 4월 말까지 관객에게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2년여 동안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뉴욕이 돌아왔다며 특히 뉴욕시 보건 관계자들과 전임 빌 드블라지오 시장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보건국장은 뉴요커들에게 앞으로 다시 바이러스가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새로운 코비드 경보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경보는 낮음, 중간, 높음 및 매우 높음의 4단계로 구분되고 지역사회 확산과 보건 시스템에 대한 영향 등에 따라 대응하게 됩니다. 최근 아시안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가 잇따르면서 한인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어제 정병화 뉴욕 총영사와 화상 면담을 가졌습니다. 한인사회를 포함한 모든 뉴욕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혐오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뉴욕에서는 한국계 여성이 노숙자의 흉기에 사망하고 주 유엔 한국대표부 소속 외교관이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등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무차별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 총영사관은 정병화 뉴욕 총영사가 어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과 화상 면담을 하고 아시아계 혐오 범죄 대응과 한인사회 주요 관심사항, 한국과 뉴욕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총영사는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폭행 사건에 대한 한인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대응책 마련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애덤스 시장은 정총영사가 제안한 혐오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확대하고 한국과의 스타트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뉴욕시 공무원의 방한 프로그램 참여와 뉴욕 방문 한국 관광객의 안전제고 등을 위해 총영사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총영사관은 전했습니다. 재외선거가 끝난 직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후보직 사퇴를 선언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안 후보에게 투표했던 적지 않은 재외국민 투표가 사표화된 겁니다. 여기에 안철수 방지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어제 한 유권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미 지난달 23일에서 28일 재외투표소 투표가 완료된 상황인데 지금 상황대로라면 안 후보에게 표를 던진 재외국민들은 유권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사표 처리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안 후보가 공식 사퇴하면서 재외국민 가운데 안 후보에게 투표한 경우 무효표가 됩니다. 청원인은 이런 점을 지적하며 재외투표 경험이 있다면 모두 아시겠지만 쉽지 않다면서 대사관과 거리가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버스나 기차는 기본이고 비행기까지 타고 투표장에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의 이런 진심을 두 후보가 무참히 짓밟았다며 투표까지 마쳤는데 단일화하는 건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 선거판에 대한 우롱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외국민 투표자들의 진정한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후보 사퇴 기한을 재외국민 투표자 투표 이전으로 제한하는 안철수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3일 오후 4시 기준으로 3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청원 요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현재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상태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 등록 시작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은 비공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의 크리스 정 시장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하는 이변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현 시의원인 폴킴 의원을 시장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어제 펠팍 민주당 위원회는 오는 6월 7일 치러지는 예비선거 공천 후보 지명을 위한 투표 결과 폴킴 의원이 11표를 획득해 3표에 그친 크리스 정 시장을 제치고 민주당 공천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 시장이 공천을 받지 못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크리스 정 시장이 재선에 도전할 경우 민주당 공천 없이 예비선거를 치르게 돼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민주당 위원회는 예비선거 시의원 후보도 공천을 결정했습니다. 현역인 마이클 비에트리 의원과 과거 시의원과 부시장을 역임한 바 있는 제이슨 킴 교육위원이 민주당 공천을 받았습니다. 제이슨 킴 교육위원은 지난해 시의원에 도전에 낙선했지만 올해는 당의 공천을 받아 다시 펠팍 시의원에 도전하게 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재산세 감면한 앵커를 선공개했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 주택 소유주들에게 평균 $700를 환급해주고 세입자에게는 최대 $250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오는 8일 발표할 2022-2023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과 관련 재산세 감면한 앵커를 선공개했습니다. 앵커 재산세 경감 프로그램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연소득 $25만 이하 주택 소유주는 평균 $700의 재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115만 명이 환급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울러 앵커 프로그램에는 뉴저지에 사는 연소득 $10만 이하 세입자 약 60만 명에게 최대 $250를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주지사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에게 제공되는 재산세 감면은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이뤄지고 세입자에 대한 지원은 은행계좌 입금 또는 수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앵커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은 시행 첫 해인 2023년 $9억 시작해 향후 3년간 $15억 늘어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재산세 환급액도 2025년까지 평균 $1,150로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뉴저지 재산세는 2021년 기준 평균 $9,284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주정부는 새로운 재산세 경감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현재 재산세 보조를 받는 주민의 3배 이상이 새롭게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앵커 프로그램은 2022-2023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에 포함되는 안건이기 때문에 현실화를 위해서는 오는 6월까지 주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주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그렉 코글린 주하원 의장은 즉시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일 뉴욕주 버팔로의 공항에서 jetblue 항공사의 조종사가 이륙 직전에 만취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항공사 측은 해당 조종사를 업무에서 배제했다면서 사과했지만 자칫하면 승객들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 2일 아침 뉴욕주 서부도시 버팔로의 공항에서는 jetblue 항공사의 한 조종사가 이륙 직전에 만취 혐의로 경찰에 의해 강제로 끌어내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조종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7%로 밝혀졌다며 연방법 0.04% 이내의 법규를 어겼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비행기의 출발이 일시 지연됐습니다. 브레켄리치 반스 장이란 승객은 WGRG-TV와의 인터뷰에서 비행 전에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몰라도 항공사 측은 그가 탑승하기 전에 음주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고 하마터면 우리 모두의 목숨이 위험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클리프턴은 공항의 교통안전국 요원들에게 만취 상태로 보였고 이에 나이아가라 프론티어 경찰 당국은 그를 조종석에서 끌어내 혈중 알코올 농도를 검사했습니다. 동료 조종사에 따르면 클리프턴은 동료 조종사와 전날 밤 함께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는 동료가 돌아간 뒤에도 레스토랑에 남아 있었고 다음날 아침 셔틀버스를 놓쳐서 택시를 타고 황급히 공항으로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etblue 항공사는 성명을 발표하고 승객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조종사를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또 항공사는 내부 음주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고 위반 시에 무관용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찰과 검찰은 음주 조종사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운영하는 이민자 구치소에서 코로나19가 계속 대확산하고 있고 전국의 재소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비영리단체 미국 시민자유연맹이 이민당국을 고소했습니다. 연맹은 이민세관 단속국 관리들은 이민 수용소에서 부스터샷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몇 달 전부터 알았으면서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잔인하고 위헌적인 학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민국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20명 가운데 1명 비율로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월렛허브가 지난 1일 발표한 2022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 순위에서 전국 182개의 인구 밀집 도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북부 실리콘밸리 인근의 프리몬트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월렛허브는 고용 안전성과 소득 증가율, 우울증 발생률, 이혼 빈도와 생활 환경 등을 분석해 순위를 매겼다고 밝혔습니다. 2위는 메릴랜드주 콜롬비아가 차지했고 샌프란시스코, 세너제이, 얼바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뉴욕시는 58위에 올랐고 최하위는 대부분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은 디트로이트로 집계됐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의 한국계 딸인 제이미 스털링이 카운티 검사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메릴랜드주에 따르면 스털링은 지난 2일 주내 세인트 메리스 카운티의 검사장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털링은 14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현재 메릴랜드주 애너런들 카운티 검찰청의 차장 검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녀는 폭력범죄와 부패, 마약거래, 음주운전, 가정폭력, 성범죄자 퇴치 노력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교통공사가 배터리 수명이 단 이지패스 단말기를 새 단말기로 교환해줍니다. 교환 대상 단말기는 모두 92만 개 이상으로 올해 안으로 가입자 주소로 새 단말기를 우송하고 기존 노후 단말기는 반송용 봉투에 넣어 반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지패스 단말기의 배터리 수명은 8년에서 10년이기 때문에 약 10년마다 노후 단말기 교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뉴저지에서 이지패스가 도입된 이후 지난 2006년과 2012년에 2차례 단말기 교환이 이뤄진 바 있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오전에는 대체로 화창하지만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고 밤늦게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4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흐린 가운데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